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뭔가 우리나라 정치에도 조금 더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좋은 소식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내면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또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활기찬 리더십으로 몰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마 2월 중으로는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내면서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동훈 대표의 활기찬 리더십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벌써부터 만세, 만만세 많이들 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또 응원의 댓글 많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에 대해서 사실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냐 우리법재판소냐라는 비판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예를 들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4명이나 있다. 지금 8명 중에서 4명이 있다라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그 법관들 중에서 이른바 진보 성향, 좌파 성향, 좌파 성향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어쨌든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과거에 이런 법 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국제법 우리법 연구회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그 다른 이름도 있었어요. 인권 연구회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좀 공부를 했던 그런 그룹이다. 라는 것들은 사실이니까 그런 분들이 성향이 좀 왼쪽에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오른쪽에 있는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법조에서 거기 있는 8명 중에서 7명이 서울 법대 출신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는 서울 법대 연구소냐, 서울 법대 재판소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얘기하기가,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당에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대놓고 비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법조인들은 대부분 다 네트워킹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수별 들어왔을 때 몇백 명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 더구나 이제 옛날 분들은 훨씬 더 그렇죠. 그 뽑는 인원이 훨씬 적었으니까 같은 기수별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대개의 경우는 같은 대학교, 비슷비슷한 대학교에, 과거에는 이제 명문대학교 서울법대를 비롯해서 그런 그 고대법대라든가 연대법대, 그 이대법대, 중대법대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법대의 네트워킹으로 서로 선후배끼리 다 연결돼 있고 또 대개의 경우는 법조인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연결이 안 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한 달이 건너면 두 달이고 다 이런 관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편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쪽을 비판하려면 저쪽도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저는 물론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그런 성향의 판사님들에 대해서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면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국민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이 사람 질문을 해서 당신은 뭐 아닙니까? 라고 해서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청문회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니까 당신의 성향이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별로 정당한 비판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
그 8명이 있잖아요. 8명이 있는데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놓고 4대4로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의결이 4대4로 그렇죠. 갈렸죠. 이거 탄핵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니까 찬성이 넷, 그다음에 반대가 넷. 그래서 그 부결됐어요. 그래서 네. 이준숙 위원장은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4대4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명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안 했어요. 네. 안 하니까 이쪽에서 그 헌재에다 소송을 내서 이 사람도 마저 임명을 해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서로 이 5명이 들어와서 9명이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진보가 5, 나머지가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4월 18일 날은 2명이 빠지게 돼 있어요. 2명이 대통령이 임명했던 2명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3명이 되고 그러니까 진보는 3명이 되고 보수는 6명이 되는 거였어요. 4월 18일이 지났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면 2대 7까지 그러니까 진보라는 쪽이 2고 보수라는 쪽이 7이 될 정도의 상황이 그렇게 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뭐라고 그랬냐면 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사 복은 있다. 왜냐하면 대법관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모두 우리와 같은 성향의 보수적인 사람들의 그 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게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만약에 비상계엄에서 그 대통령이 탄핵이 돼 버리면은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4월 18일 날 2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비상계엄을 12월 13일 날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나라 전체가 뒤집히면서 대법관에 향후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이걸 다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보수 우파가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대통령이 발로 차버렸느냐?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한 방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서 비상계엄을 왜 했냐고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누차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3월 달이면은 재판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뻔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도 2심 결과 나와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대통령이 우르르 이렇게 임명할 수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대법관도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이게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측면이 한 방에 있어요. 그냥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대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대법원은요 종신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임명하면 근데 미국 대법원은 낙태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민자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하나로 뭉쳐진 그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대법관을 임명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진영의 생각대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네? 물론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정치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법률심이 아니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헌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들끼리 모여서 정한 기준과 질서예요. 그거는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아래 하위 법률들이라는 것들은 법률적인 그런 거에 따라지만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로 많이 임명이 되면 네. 미국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이 전부 다 좌파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를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보수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판사들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갑작스럽게 여기가 뭐 우리 법 재판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설득력은 좀 떨어져요. 네, 네. 지금 영님께서도 이거 보수 뽀개기 제대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중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떠서 제가 소개를 그래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수사하던 곳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지금 수사하던 곳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부장판사가 지귀현? 네, 부장판사가 지귀현 판사님. 네, 네. 지금 배당이 됐고요. 네. 이 재판부는 뭐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그 기존의 내란 주요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동일한 재판부에 배정이 됐다라는 소식 지금 그렇죠. 속보로 네. 떴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수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밑에 하부적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재판을 맡고 있는 곳에서 네. 맡는 건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일괄적으로 한 분이 이렇게 쭉 맡아서 하면 좀 사건의 그 파악이나 진행도, 재판의 진행도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좀 뭐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걸로 보여집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성향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뭐 국민들로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네. 또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는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우파 성향의 그 재판관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골고루 3명씩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팩트에 근거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조금 이따 우리가 전환길 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팩트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흥분에 의해서 비판을 하면 결국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네. 그 문영배 그 헌법 지금 현재 그 권한대행. 권한대행 네.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에 그 유엔에 대해서 쓴 글이 있다. 네. 근데 여기 이 문대행이 뭐라고 썼냐면 16개국 출신 유엔국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비판했냐면 네. 야 이건 니네 16개국 출신의 유엔국 참전 용사들을 모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왔는데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뭐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라고 한 게 이거 유엔에 대해서 비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심하죠. 지금. 왜냐하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이거 북한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북한의 북한이 얘기잖아요.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이 주장. 이것도 역시 북한은 좋은 전쟁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민족 해방 전쟁이고 이것은 선의의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우리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북한 애들은 야 이건 정의의 전쟁이야. 민족 해방 전쟁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영배 씨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에 오래전에 썼던 이 글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북한을 비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참전용사들 묘지에 가서 우리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와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야 됐느냐? 전쟁이라는 것이 좋은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반대의 얘기를 거꾸로 이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문영배 너 지금 이거 유엔 모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이분이 그 문영배 대행이 아니 무슨 소리냐. 여기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이고 통일을 핑계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고 쓴 건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물을 비판을 해야지 문영배 씨가 뭐 과거에 그 중앙대학교 뭐 선후배 관계다. 그 이재명 대표와 하고 네. 무슨 연손 동기여서 친하게 지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아니 그럼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대 출신 선후배 아닌가요? 이재명 뭐 무슨 누구도 소개시켜주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다면서요. 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지금 자통당 나오는데 이 자통당의 전광훈 목사님식 비판이 아닌가. 그냥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들 같은 것들을 마구 말씀을 하시는 네. 그런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비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팩트가 아닌 걸 갖고 비판하면요. 나중에는 진짜 돌아오는 건 거짓말쟁이라는 비판밖에 없어요. 이게 심평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심평도 지금 서울 서부지법이 심평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요. 소속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법원이 직접 고발에 나선 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법부가 좀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좀 많이 벼르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나는 뭐 사법부가 저기다 직접 고소한 게 뭐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근데 심평 변호사는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영장을 발부한 차지현 판사가 네. 그 저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탄핵 그 찬성 집회에 계속 나갔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렇죠. 모독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공격을 할 때는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당장 거꾸로 공격을 당하잖아요.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당장 고소고발을 법원으로부터 당하고 법원에서는 경찰에다가 이 사람의 모독한 거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수사를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거 우리가 비판을 처음에는 야 당신 뭐 유엔 모독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전혀 거꾸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져서 이거는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댓글 다시는 분들에서는 뭐 문영배가 원래 뭐 저 북한을 칭송한 거 아니었겠어? 라는 식의 또 얘기도 하시는데 네. 그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전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세히 읽어보시면 네. 제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이렇게 그 감정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비판을 하면 나중에 되치기 당하고 그리고 공격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맥락에서는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이라서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니 누가 다람쥐들 아니랄까봐 꼬리 잡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뭔지 아세요? 몰라요. 꼬리 잡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꼬리 잡기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슈퍼챗으로 꼬리 잡기 합니다. 꼬리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슈퍼챗으로 꼬리 잡기 놀이 하시는데, 예. 하여튼 여러분들 다운 재밌는 놀이 너무너무 재밌고 귀엽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보수는요 무책임하면 안 돼요. 보수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그거는 아까 제가 보니까 조갑재 그 선생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들 쭉 하던데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그게 보수의 명예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터리 주장, 예를 들면 부정선거 같은 주장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해댄 다음에 나중에 그 뒤치다거리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은 좀 다른 게요. 예전에는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것이 다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토시 하나까지 남아있어.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진짜 이 핸드폰 안에 그냥 이름 치면 다 나오고 챗 GPT에서 그 사람의 말 찾아줘 그럼 쫙 나오잖아요. 진짜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어떡하려고 같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부정선거 같은 거 우리가 계속 주장하다가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에 네. 보수는 너무나 큰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서 내놔야지 그냥 사이비 신도들이 그 교주 믿듯이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 보수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보수 아닙니다. 이런 의견 주시고 계시고요.